양평 남한강변 살인사건, 완벽한 사고 위장,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서울의 남동쪽에 위치한 산과 강이 어우러진 경기도 양평군. 5월의 끝자락, 이곳은 수도권 근교의 전형적인 평화로움에 잠겨 있었다. 양서면을 가로지르는 남한강은 이른 새벽이면 의뢰하얀 비단처럼 몽환적인 물안개를 피워 올렸다.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 속에는 짙은 풀내음과 촉촉한 흙냄새가 섞여 있어 누구라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20일 새벽에 그 고요함은 끔찍한 발견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평소와 같이 북수리에 사는 김철수 65세. 어르신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섰다. 65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몇 킬로미터씩 걷는 것은 그의 건강을 지켜주는 빼놓을 수 없는 습관이었다. 인적 드문 논밭을 지나 남한강변을 따라 이어진 작은 콘크리트 산책로를 걷던 김 어르신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강물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직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안개 아래 크고 검은 물체가 강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물속에 잠겨 있었다. 처음에는 홍수에 떠내려온 큰 바위나 나무뿌리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첫 햇살을 수면에 비추자 김 어르신은 그것이 자동차의 지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 길은 한적해서 특히 밤에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는 서둘러 마을로 달려가 젊은이 몇 명을 부르고 이장에게 알렸다. 소식은 곧바로 양서파출소에 보고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통제했다. 남한강에 자동차가 빠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수백 명의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행한 차에 타고 있을 사람들의 운명을 추측했다. 구조용 크레인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팔뚝만한 굵기의 쇠줄이 차체에 단단히 연결되었다. 경찰의 지휘 아래 자동차는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물 밖으로 끌어올려졌다. 차 안에서는 흙탕물과 수초가 섞인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차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가 그것이 값비싼 고급 세단인 검은색 제네시스 G80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차 안의 광경이었다. 산산조각 나지 않은 앞유리를 통해 한 남자가 운전석에 반듯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두 손은 핸들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안전벨트가 가슴을 가로질러 단정하게 매여 있었고 몸부림친 흔적이나 탈출하려는 어떤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남자는 마치 차가운 강물 속 자신의 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희생자의 신원은 곧 밝혀졌다. 그는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건설 및 무역회사 로얄건설의 대표인 박진우 40세였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목격된 정황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몇몇 젊은 경찰관들까지도 이것을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여겼다. 아마도 어둡고 짙은 안개 때문에 운전자가 방향을 잃어차가 강으로 돌진했을 것이라고. 그가 탈출하지 못한 것은 충돌 후 의식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한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 팀장 이동철 경감이었다. 거의 20년간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인 이 경감은 유난히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직감은 이 사고에 무언가 매우 비논리적인 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다. 동료들에게 검시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뒤 혼자서 차가 추락한 지점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그는 허리를 숙여 예리한 눈으로 도로 표면을 샅샅이 훑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의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 급브레이크로 인한 타이어 자국도 깨진 헤드라이트나 사이드미러 조각도 없었다. 도로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이는 차가 아무런 저항 없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으려는 노력 없이 매우 부드럽게 강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했다. 이 경감은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장갑을 끼고 조수석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내부를 더 자세히 살폈다. 희생자 박진우는 체격이 좋고 건장한 남성이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익사로 인해 검붉게 변해 있었지만 섬뜩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었다. 왜? 죽음이 임박하고 차가운 강물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어째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조차 보이지 않았을까? 왜 그는 안전벨트를 풀지 않았고 유리창을 깨려 하지 않았으며 위로 올라가려 애쓰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미친 듯이 발버둥 쳤을 테지만 박진우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반듯하고 너무나 평온한 자세로 죽어 있었다. 뭔가 이상해. 이 경감은 부하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희생자 가족에게 연락하고 부검팀에게 아주 철저하게 검시하라고 전해. 약 1시간 후 희생자의 아내인 최유라 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 값비싼 옷의 화장도 완벽했지만 얼굴은 커다란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들것 위로 옮겨진 남편의 시신을 본 그녀는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쓰러질 듯 주저앉았다.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버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최유라는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비통에 잠긴 미망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그 모든 것은 베테랑 형사 이동철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입으로는 비참하게 울고 있었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신 그 눈에는 상황을 살피는 듯한 냉정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의 태도를 관찰하며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 경감이 다가가 애도를 표하며 엄숙하게 말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는 경찰입니다. 박진우 씨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규정에 따라 부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검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최유라는 갑자기 울음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슬픔의 기색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날카로운 눈이 드러났다. 부검이라니요?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제 남편은 사고로 죽었어요. 모든 게 대나처럼 명백한데 무슨 부검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떠난 사람인데 편히 쉬게 해줄 수는 없나요? 최유라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진실을 찾기 위해 동의하는 대신 그녀는 격렬하게 심지어 과도할 정도로 반대했다. 최유라 씨, 이건 법적 절차입니다. 이 경감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점이요? 돈 뜯어내려고 괜한 소리 만들지 마세요. 최유라는 소리쳤다. 저는 동의 못해요. 저는 그의 법적 아내고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제 남편 시신에 손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겠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하얀 천이 덮인 들것으로 달려가 끌어안으며 가식적으로 울부짖었다. 최유라의 비정상적인 태도와 격렬한 방해 행위는 이 경감의 의심을 더 이상 가설이 아닌 확신으로 만들었다. 이 여자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희생자의 가족에서 최유라는 스스로를 계획적인 살인 사건의 제일 용의자로 만들어버렸다. 실랑이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최유라의 완강한 태도에 수사팀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일단 국립병원 영안실로 옮기고 상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경감은 가식적으로 울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새로운 수사 방향을 그렸다. 심리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현장에서 보인 최유라의 격렬하고 비정상적인 저항은 이동철 경감의 머릿속에 깊은 의심을 심어놓았다. 평범한 아내라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찾고 싶어하고 배우자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최유라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그것은 비밀을 묻으려는 자의 태도였다. 강력계 사무실, 이 경감은 화이트보드를 조용히 응시했다. 중앙에는 박진우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고 주변에는 사건에 대한 초기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 아내가 부검을 완강히 거부함이라는 문장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부검 결과 없이는 그의 모든 추측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며 살인사건으로 기소할 법적 효력이 없었다. 그녀를 강요할 수는 없어. 그는 긴급회의에서 동료들에게 말했다. 법적으로 아내는 첫 번째 결정권자지만 유일한 결정권자는 아니야. 즉시 아내 외에 박진우 씨에게 다른 직계가족, 구체적으로 생부모님이 계시는지 확인해봐. 명령이 떨어지자 형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신원조회를 통해 박진우의 부모인 박상호 씨와 이윤숙 씨가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 부부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경감이 직접 이끄는 수사팀이 즉시 출발했다. 박상호 씨 부부의 집은 조용한 작은 골목 안에 있었다. 경찰들이 들어서자 무겁고 비통한 공기가 모두를 짓눌렀다. 군인 출신인 박상호 씨는 굳건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두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퉁퉁 부어 있었다.
이은숙 씨는 거의 실신 상태로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아들의 결혼 사진을 꼭 껴안고 있었다. 최유라의 연극과는 달리 두 노부부의 슬픔은 진짜였다. 그것은 모든 숨결과 공허한 눈빛에 서려 있었다. 이 경감은 조의를 표한 뒤 스키드마크가 없었던 점, 희생자의 평온한 자세, 그리고 며느리의 기이한 반응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건 전체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설명을 다 듣자 노병 박상호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그 애가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입니까? 진우는 우리 아들이요. 우리 피부치란 말이요. 그런데 어째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침묵하던 이은숙 씨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가, 우리 아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은 운전이 아주 조심스러운 아이예요. 부주의하게 차를 강해 처박을 리가 없어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 아들 죽음의 진실만 밝힐 수 있다면 저희는 뭐든 하겠습니다. 희생자 부모의 동의는 수사팀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열쇠였다. 부검 감정 의뢰서는 박상호 씨 부부의 눈물 속에서 서명되었다.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 경감은 비밀의 장막이 곧 거칠 것임을 직감했다. 부검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밝은 수술 등 아래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업했다. 밖에서 이 경감과 동료들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이 부검 결과가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고 사고와 살인의 경계를 가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몇 시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마침내 주임 법의관이 나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이 경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 경감님, 초기 결과는 사고라는 가설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입니까, 박사님? 첫째, 희생자의 위를 검사했는데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한약재 냄새가 아주 강한 탕 종류였습니다. 이것이 희생자의 마지막 식사였고 섭취 시간은 사망하기 약 4시간 전으로 추정됩니다. 한방 삼계탕, 이 경감은 중얼거렸다. 정성스러운 준비가 필요한 보양식. 누가 박진우에게 이 음식을 만들어 주었을까?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법의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혈액과 위 내용물 샘플을 채취해 독극물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생자 박진우 씨의 혈액과 내장 기관에서 매우 높은 농도의 페노바르비탈이 검출되었습니다. 페노바르비탈. 이 이름은 즉시 이 경감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그것이 일반적인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 효과를 지닌 바르비투르산염 계열의 수면 진정제였다. 주로 간질 치료나 수술 시 마취제로 엄격한 의료 통제하에 사용되었다. 고용량으로 사용하면 깊은 잠, 혼수 상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높은 농도였습니다. 법의관은 단언했다. 범인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이 약의 특징적인 쓴맛은 한방 삼계탕의 강한 약재 향에 거의 완벽하게 가려졌을 겁니다. 박진우 씨는 아마 자신이 독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지막 식사를 했을 겁니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박진우는 독살당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사인은 페노바르비탈 중독입니까? 이 경감이 물었다. 아닙니다. 법의관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희생자의 폐는 남한강 물과 그곳 특유의 규조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물에 빠졌을 당시 그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경감은 침묵했다. 그의 뇌는 조각난 퍼즐들을 맞추고 있었다. 사건의 전체 그림이 명확하고 소름 끼치게 그려졌다.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범인, 아마도 아내인 최유라가 독을 탄 한방 삼계탕을 끓였다. 박진우가 식사를 마친 후 약효가 나타나면서 그는 저항할 수 없는 깊은 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 후 범인은 의식을 잃은 그의 몸을 차로 옮겨 운전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조심스럽게 채웠다. 마지막으로 차는 한적한 강가로 몰고 가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 넣어졌다. 박진우는 사고로 죽은 것도 독살로 죽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익사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내가 만든 혼수 상태 속에서 폐부로 강물이 밀려 들어오는 동안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죽어갔다.
범행은 냉혹하고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게 실행되었다. 사고 현장으로 위장한 것은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만약 수사관의 예리함과 유족의 단호함이 없었다면 이 범죄는 아마 강바닥 아래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이 경감은 일어서서 법의관과 악수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 정보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국과수를 나서며 이 경감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부팀장에게 전화했다. 전 팀원에게 알려 그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양서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이건 계획적인 살인사건이다. 제1용의자는 최유라. 즉시 이자에 대한 특별 감시에 착수해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도 알아내야 한다. 부검 결과는 범인이 공들여 만든 완벽한 연극의 막을 찢어버리는 폭탄이 되었다. 이제 사건은 명확한 방향을 잡았고 모든 관심의 초점은 미망인 최유라에게 쏠렸다. 이동철 경감은 자신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맞서고 있음을 알았다. 남편을 잔인하게 독살하고 현장을 교묘하게 위장할 수 있는 여자라면 분명 강한 정신력과 냉철한 머리를 가진 인물일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최유라는 비통에 잠긴 미망인 역할을 훌륭하게 계속해 나갔다. 박진우 대표의 장례식은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고 사업 파트너, 회사 직원, 친척, 친구 등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최유라는 검은 상복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으며 항상 친척들의 부축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며 아름다웠던 추억과 미처 이루지 못한 계획들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를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문객들 중에는 최유라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는 눈들이 있었다. 장례식에 잠입하라는 명령을 받은 강력계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최유라가 손님을 맞는 방식, 대화 내용, 접촉하는 사람들까지 어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최유라는 매우 신중했다. 그녀는 가족들 곁에만 머물렀고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최유라를 중심으로 촘촘하고 비밀스러운 감시망이 펼쳐졌다. 그녀의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부터 외출할 때까지 그녀의 모든 활동은 수사팀의 통제하에 있었다. 한 팀의 형사들이 낡은 승용차 안에서 24시간 내내 최유라의 집 대문 근처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잠복했다. 그녀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는 특별 감시 대상에 올랐다. 처음 며칠간 최유라는 매우 얌전했다.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늦게 온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저택에만 머물렀다. 그녀의 일과는 지루할 정도로 단조로웠다. 늦게 일어나 대충 식사하고 다시 앉아서 손님을 맞았다. 형사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무리 교활한 여우라도 언젠가는 꼬리를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다. 약 일주일간 몸을 사리며 남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사고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최유라는 첫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트, 스파 혹은 단골 카페 같은 곳으로 짧게 다녀왔다. 매번 혼자였고 옷차림은 수수했으며 여전히 슬픈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뒤따르는 형사들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최유라가 가는 모든 곳,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다. 최유라는 자신의 벤츠를 몰고 대형 쇼핑몰로 갔다. 주차를 하고 슈퍼마켓 구역으로 직진했다. 형사들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재빨리 뒤따랐다. 최유라는 매장을 돌아다니며 자질구레한 물건 몇 개를 골랐다. 그녀가 생활용품 코너에 이르렀을 때 셔츠와 바지 차림의 한 남자가 물건을 보다가 부주의하게 그녀의 카트를 살짝 쳤다. 아, 죄송합니다. 남자가 황급히 돌아서며 말했다. 괜찮아요. 최유라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접촉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지만 형사의 직업적인 눈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그 남자가 최유라의 손바닥에 작은 물건을 몰래 쥐어주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즉시 모르는 사람처럼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다. 최유라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돌아갔다. 이 은밀한 행동은 감시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낯선 남자의 얼굴 사진은 즉시 지휘본부로 전송되었다. 신원 추적이 긴급하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사진 속 남자는 김민준 39세로 현재 한 사기업의 영업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수사팀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정보는 그의 과거 관계였다. 고등학교 학적부를 통해
수사관들은 김민준이 바로 최유라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월 속에 묻힌 줄 알았던 옛사랑이 매우 민감한 시점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모든 의심은 이제 합리적인 설명을 찾았다. 범행 동기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최유라와 그녀의 옛 애인이 박진우가 남긴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고 더 중요하게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함께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수사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추가했다. 즉시 두 번째 감시팀이 꾸려져 김민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난 며칠간 최유라와 김민준의 동선을 비교하던 형사들은 의심스러운 일치점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종종 같은 시간대에 공공장소에 있었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서로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려는 자들의 행동이었다. 경계심이 누그러지자 연인의 만남은 더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쇼핑몰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지 않고 더 은밀한 장소로 옮겨갔다. 어느 날 저녁 감시팀은 김민준을 따라 외곽의 한적한 가든 카페로 갔다. 15분 후 택시 한 대가 밖에 멈추고 최유라가 내렸다. 세련된 옷차림의 그녀에게는 비통한 미망인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구석진 원두막으로 직진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유리한 위치에서 형사들은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만남의 전 과정을 기록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리를 두거나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최유라는 김민준의 무릎에 바싹 다가앉았고 두 사람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눴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웃었으며 두 사람의 얼굴에는 목적을 달성한 자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빛나고 있었다. 찍힌 사진들은 최유라의 불륜 관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이동철 경감은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미망인의 환한 미소는 불행한 남편의 영정 사진과 섬뜩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자신이 탐욕, 욕정, 그리고 잔혹함이 결합된 냉혈한 커플과 마주하고 있음을 알았다. 수사망은 좁혀졌다. 수사팀은 두 범인의 정체를 파악했고 그들의 범행 동기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들을 살인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물적 증거, 과학적 흔적이 필요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전선, 증거의 전선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 경감은 디지털 시대의 어떤 범죄도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유라와 김민준의 비밀스러운 만남에서 찍힌 사진들은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이제 수사팀은 용의자 한 명이 아닌 배신과 욕망을 기반으로 한 범죄 동맹, 한 쌍의 용의자를 상대하게 되었다. 이동철 경감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화이트보드 위 최유라의 사진 옆에 김민준의 사진이 붙었고 두 연인을 잇는 붉은 선이 그어졌다. 동기는 확보했고 용의자도 둘이다. 이 경감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들을 기소하려면 감정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에 내놓았을 때 이들이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할 일은 이들의 과거, 특히 사건 발생 전후의 행적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다. 이들이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것, 바로 디지털 흔적부터 시작하자. 명령이 떨어졌다. 각 수사팀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협력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확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유라와 김민준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 영장이 집행되었다. 박진우가 살해되기 전 3개월간의 통화 기록과 GPS 기지국 위치 정보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이 경감의 책상 위에 놓였다. 무미건조한 숫자들은 나란히 놓이자 열정과 죄악으로 가득 찬 불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2달 동안 최유라와 김민준의 연락 빈도는 놀라울 정도로 잦았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도 있었다. 위치 정보 그래프는 박진우가 출장을 갈 때마다 최유라와 김민준의 휴대전화 위치가 거의 항상 한 곳, 즉 김민준이 임대한 마포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일치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발생 직전 마지막 주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였다. 통화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대신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가 늘었다. 그리고 박진우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19일 밤, 두 휴대전화에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두 번호 사이에는 어떤 발신, 수신 전화나 메시지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침묵이 아닙니다. 한 수사관이 분석했다.
이것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함께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 더 이상 전화로 연락할 필요가 없는 자들의 침묵입니다. 그 운명의 밤, 기지국 위치 분석은 이 판단을 더욱 확고히 했다. 최유라와 김민준의 휴대전화 신호는 모두 박진우의 저택 지역에서 함께 발신되었다. 통신 자료는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 위해 수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초기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민준의 거주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사팀이 신속하게 마포구에 있는 김민준의 오피스텔을 덮쳤다. 압수수색을 통해 노트북과 여러 대의 구형, 휴대전화 등 중요한 증거물들이 확보되었다. 사이버 수사팀 전문가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사용자가 기기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그 흔적은 클라우드 백업에 남아있거나 기기 메모리에서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이틀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최유라와 김민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전체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신중하게 삭제했던 메시지들이었다. 이 메시지들의 해독본이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이 경감과 동료들은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세하고 냉혹하게 논의된 살인 시나리오였다. 오늘 밤만 끝나면 우리 미래는 활짝 열릴 거야. 범행 전날 오후 최유라가 김민준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김민준은 답했다. 준비는 어떻게 돼가? 그 특별한 삼계탕 효과는 확실해? 걱정 마. 전에 소량으로 시험해봤어. 그는 그냥 피곤해서 더 깊이 잠드는 줄 알더라. 오늘 밤엔 전부 다 넣을 거야.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잠을 자게 될 거야. 등골이 오싹해지는 메시지들은 계획의 전모를 폭로했다. 특별한 삼계탕은 바로 수면 진정제 페노바르비타를 탄 한방 삼계탕이었다. 그들은 미리 계획했고 심지어 최유라는 남편에게 약을 시험하여 반응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살인 계획 위에 세워졌고 그들이 언급한 우리 미래는 박진우의 무덤 위에 세워질 미래였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지만 이 경감은 마지막 결정타, 법정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을 잠재울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를 원했다. 그는 한 팀에게 희생자의 집 주변과 남한강으로 가는 길목의 모든 CCTV를 다시 한번 샅샅이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지독하게 힘든 작업이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수백 시간의 녹화 영상을 꼼꼼하게 다시 봐야 했다. 형사들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각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며칠간의 절망적인 수색 끝에 모두가 지쳐 포기할 무렵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박진우의 저택 대문에서 약 300m 떨어진 모퉁이에 위치한 한 주택의 보안 카메라가 귀중한 영상을 포착했다. 촬영 각도가 애매하고 화질이 좋지 않아 처음에는 간과되었던 영상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노이즈를 제거하고 밝기를 조절하자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다. 20일 새벽 1시 30분 박진우의 검은색 제네시스 G80이 천천히 대문을 빠져나왔다. 가로등 불빛이 운전석을 비추었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유라임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수사관들을 소름돋게 만든 것은 뒷좌석의 영상이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한 남성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경계하듯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바로 김민준이었다. 영상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것은 한밤중에 최유라가 직접 남편의 차를 몰고 애인과 남편의 시신을 싣고 운명의 강을 향해 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영상 앞에서 모든 부인과 변명은 무의미해졌다. 이 경감은 카메라에서 추출된 사진을 감정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류철을 덮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라, 김민준에 대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즉시 집행해. 데이터 분석과 CCTV 영상은 범인들이 공들여 만든 연극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카드가 되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이동철 경감은 최유라와 김민준처럼 냉혈한 자들에게는 기습이 그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릴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두 갈래의 검거 작전이 동시에 개시되었다. 이 경감이 직접 지휘하는 첫 번째 팀은 박진우의 호화로운 저택을 급습했다. 무거운 철문이 열렸다. 최유라는 값비싼 실크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패션 잡지를 보고 있었다.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을 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감출 수 없는 경악의 빛이 떠올랐다. 비통한 미망인 연기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수사팀장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악녀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럴 권리 없어요. 최유라는 더듬거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이 남편 박진우 씨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감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건 끝났습니다. 최유라 씨. 동시에 두 번째 팀도 김민준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는 막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 셔츠 단추도 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김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연인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낭만적인 A는 이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서 있었다. 최유라와 김민준은 모두 이웃과 동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져 경찰청으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서로 완전히 격리된 별개의 조사실로 옮겨졌다. 이는 용의자들이 입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고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 기법이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매우 완강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대답하더라도 무감각하게 범행을 부인할 뿐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이 억울하며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였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김민준은 자신은 오랜 친구일 뿐이며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최유라를 위로하기 위해 만났을 뿐 다른 관계는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경감은 그 모든 거짓말을 끈기 있게 들었다. 그는 말을 끊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깊이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두 사람이 지치고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증거를 통한 대지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최유라의 조사실에 있는 대형 화면이 켜졌다. 수사관은 통화 기록과 GPS 위치, 분석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빽빽한 신호 막대, 한밤중에 몇 시간씩 이어진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단순히 위로하는 친구 사이라면 왜 이렇게 연락이 잦았습니까? 그리고 왜 남편이 출장 간 날마다 당신과 그의 휴대전화 신호가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죠? 최유라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는 그냥 외로워서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렇습니까? 수사관은 말을 잇고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생했다. 특별한 삼계탕, 우리 미래라는 단어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고 두 손을 꽉 쥐었다. 이 메시지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특별한 삼계탕이란 게 뭐죠? 우리가 당신 남편에 의해서 발견한 페노바르비탈이 들어간 그 삼계탕 말입니까?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익숙한 제네시스 차량, 그리고 새벽 1시 30분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바로 그녀 자신의 모습, 그리고 뒷좌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김민준의 모습. 이 순간 최유라의 모든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부인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제가 아니에요. 최유라는 소리쳤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전부 그 사람이 시킨 거예요. 죄를 인정하자 최유라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새로운 연극, 불쌍한 희생자 연극을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죄를 애인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은 김민준이라고 진술했다. 그가 박진우가 죽어야만 두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유라는 자신은 약한 여자일 뿐이며 김민준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꼬임에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말했다. 그가 제게 약을 줬어요. 최유라는 울면서 진술했다. 그가 음식에 약을 타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날 밤 그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깊이 잠든 후에 그가 저와 함께 남편을 차로 끌고 나갔어요. 저는 운전만 했을 뿐이고 차를 강으로 미인 것은 전부 그 혼자 한 짓이에요. 한편 옆 조사실에서 김민준도 똑같은 증거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사관으로부터 최유라가 자백했으며 그를 주범으로 지목했다는 말을 듣자 김민준은 분노로 폭발했다. 그가 떠벌리던 맹목적인 사랑은 극도의 증오로 변했다. 그 미친 여자 김민준은 으르렁거렸다. 감히 그렇게 말해? 주범은 바로 그 여자야.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지긋지긋해했어. 그리고 김민준은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먼저 연락을 다시 하고 그를 유혹한 것은 최유라였다. 최유라는 폭력적이고 인색한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박진우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최유라였다. 그는 최유라를 너무 사랑하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동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범인의 진술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있어서는 모순되었지만 맞춰보면 끔찍한 범행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그날 밤 최유라가 남편에게 약을 먹이는 데 성공한 후 그녀는 김민준에게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함께 힘겹게 박진우의 의식 없는 몸을 침실에서 끌어내려 마당에 주차된 제네시스 차량으로 옮겼다. 최유라가 운전대를 잡고 김민준은 뒷좌석에서 망을 봤다. 그들은 한적한 남한강변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온 힘을 다해 꺼져가는 생명이 실린 차를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찬양하던 사랑은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그들의 범죄 동맹은 이제 배신으로 끝을 맺었다. 냉혈한 연인의 자백으로 박진우 대표 사건의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교묘한 연극과 극도의 거짓으로 은폐되었던 그들의 범죄는 마침내 공의의 빛 앞에 온전히 드러났다. 형사소송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유라와 김민준은 모두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비열한 동기로 범죄를 저지른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몇 달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다. 아내가 애인과 공모하여 남편을 독살하고 사고로 위장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주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모든 도덕과 윤리를 짓밟은 한 쌍의 남녀에게 내려질 심판을 직접 보기 위해 모였다. 법정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피해자 가족석에는 박상호 씨와 이은숙 씨가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만에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이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건강하고 총명했던 두 사람을 말없는 그림자로 만들었고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을 새겼다. 최유라와 김민준이 피고인석으로 이끌려 들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한 만남 속에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던 연인이 아니었다. 대신 철천지원수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고 차가운 얼굴에는 증오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동력이 되었던 그 사랑은 이제 극도의 증오로 변해 있었다. 검찰의 공소장이 낭독되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참석자들의 양심을 강타하는 망치질 같았다. 모든 메시지, 모든 통화, 독살과 시신 유기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재현되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이따금 분노에 찬 수군거림만 들려왔다. 피고인 신문에서 최유라와 김민준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에 대해 질문받자 추악한 책임 떠넘기기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최유라는 여전히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눈이 먼 불쌍한 여인 역할을 계속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했으며 그의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그의 계획에 이용된 도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민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최유라야말로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이자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약을 사고 시험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정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최유라라고 말했다. 자신은 그 교활한 여자에게 이용당한 순정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책임전가 연극은 노련한 재판부를 속일 수 없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다. 이것은 두 사람의 합의와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범죄였다. 피해자는 없었다. 그들 모두가 악마였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피해자의 아버지 박상호 씨가 발언할 기회를 얻었을 때였다. 노병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철 같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말했다. 제 아들 진우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까? 제 아들은 가족을 위해 저 여자에게 풍족한 삶을 주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할 아내에게 독살당하고 혼수 상태에서 물에 빠져 죽어야 했습니다. 이 고통을 저희 가족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는 몸을 돌려 피고인석에 선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희들의 사랑은 내 아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다.
법의 어떤 관용도 받을 자격이 없다. 휴정 후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특히 중대하고 잔혹하며 인간성을 상실하여 사회의 극도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선언했다. 피고인들은 비열한 욕망과 끝없는 탐욕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공모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장 엄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최유라와 피고인 김민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법정에는 박수 소리가 없었다. 무거운 침묵과 피해자 가족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무기징역이라는 형벌도 이토록 잔혹한 범죄에 비하면 너무 가벼울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현행법에 근거한 법의 최고 심판이었다. 두 범인은 끌려나갔고 죄악으로 물든 사랑은 남은 평생을 감옥의 철창 안에서 보내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사회에 큰 상처와 탐욕과 배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끔찍한 교훈을 남겼다. 때로는 가장 큰 적이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배우자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